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6월 19일 새벽 2시 25분 경기도 시흥경찰서 소속 정왕지구대에 한 통의 짜증 섞인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정왕동의 A아파트인데요. 이 새벽에 밖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가 심하게 싸워요. 애인인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심한 시각에 아파트 단지에서 쩌렁쩌렁 남녀가 다투는 소음이 불편하다라는 신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정도의 민원 신고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접수가 됩니다. 그만큼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확인차 경찰이 해당 아파트 단지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단순 연인 간 다툼 수준이 아니었고 이미 강력 사건이 벌어진 끔찍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죠.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 앞에 여성 한 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요. 온몸 이곳저곳 칼에 찔려서 혈흔이 난무했죠. 급히 경찰이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목, 복부, 옆구리에서 많은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곧이어 119가 도착을 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사인은 목 부분의 자상이었습니다. 칼이 목 척추 안쪽까지 깊게 들어와서 신경과 동맥이 손상된 거예요. 워낙 공격이 급소를 관통하면서 피가 많이 뿜어져 나왔고요. 과다출혈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한편 현장에 있던 경찰은 앞서 신고에서 남녀가 싸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당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바로 현장 통제하고 그 남자 어디 있는지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어요. 어쨌든 일단은 경찰이 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문득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단순한 쓰레기로 치부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련한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눈치챘죠. 만약 이게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었거나 혹은 사건 외에 날아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지금 이 바닥에 난자한 이 피에 적셔져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종이 조각은 오직 몇 개의 핏방울만 튀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즉 이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여기로 튀었다는 게 성립돼요. 아니 그럼 이 종이로 뭘 했다는 걸까요? 순간 경찰은 여러 가지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범인이 이 종이로 흉기를 감쌌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바로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게 칼을 감싸던 종이더라고요. 여기엔 심지어 결정적인 지문까지 남겨져 있었죠. 신속하게 신원을 조회한 결과 27살의 남성 조 씨가 수면에 떠오릅니다. 조 씨와 피해자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오늘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었습니다.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불리던 그룹 아이리스의 메인 보컬 23살 이은미 씨였던 거예요. 그녀는 사건으로부터 11년 전인 2000년에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요. 상당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프로에서 대상을 타게 돼요. 이후 2005년에 3인조 여성 트로트 그룹 아이리스로 데뷔를 합니다. 1집 싱글 앨범 메시지 오브 러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 2006년에 멤버 한 명이 탈퇴하면서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 당시가 아직 트로트계의 젊은 세대가 많이 없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 신세대 트로트 가수다라는 타이틀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은미 씨는 그때 유행하던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남기기도 하고 또 방송 스케줄을 공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건 전 몇 달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시물들이 있었어요.
4달 전인 2월에 올라온 글을 좀 보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4월 14일에 남긴 게시글을 보면 항상 피곤하게 사는구나. 2달 있다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이런 메시지들이 은미 씨 자신에 대한 다짐이거나 희망적인 메시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함이 좀 느껴지죠. 특히나 조금만 참자? 항상 피곤하게 산다? 이런 표현은 뭔가 괴로움에 있는 듯, 그걸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은미 씨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괴로움이 뭐였을까요? 그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밝혀집니다. 지난 2010년 11월 은미 씨는 중학교 동창의 소개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게 조 씨였어요.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고요. 6개월 정도 교제를 이어가게 돼요. 이 조 씨라는 남성은 겉으로 봤을 때 외모가 준수하고 또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사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연인 관계가 되고 나니 조 씨는 돌변했습니다. 이 남자가 매일같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또 과할 정도로 여자친구 일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어디에 있어? 누구와 뭐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매 순간 1분 1초를 보고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미 씨는 직업 특성상 방송 쪽 관계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평이라는 거예요. 은미 씨는 점점 남자친구의 집착에 숨이 막혔어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이건 다 일적인 연락이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우리가 진지하게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는 사이인데 내가 이 정도 간섭도 못하냐?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요, 애초에 은미 씨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직 23살이라는 어린 나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결혼은 좀 시기적으로 망설여지죠. 더구나 조 씨와는 더 아니고요. 결국 지치고 지친 은미 씨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거든요. 근데 조 씨가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자친구의 마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한 채 혼자만의 비이성적인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죠. 수시로 찾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은미 씨는 주변 친구들한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아파트 CCTV를 수거했고 그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봅니다. 먼저 신고가 접수되기 10분 전인 19일 새벽 2시 15분이에요. 이 새벽에 은미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 씨가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 좀 하자며 팔을 잡아 끌어요. 근데 그걸 은미 씨가 뿌리치려고 하자 더 강하게 붙잡더니 아파트 출입구 밖으로 끌고 나왔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조 씨가 칼을 꺼내서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이걸 확인한 경찰이 즉각 조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죠. 그래서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조 씨가 이걸 다 예상했는지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더라고요. 경찰이 그 핸드폰을 수거해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보니까 범행 직후에 어머니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거의 자백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굉장히 애착 관계에 집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은미 씨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자기 친구들한테도 수시로 연락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편이었던 거죠.
어라?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조 씨가 그런 성격이라면 과연 모두와 연락을 딱 차단하고 계속 도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머지않아 연락을 취해 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예상이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월 20일 새벽 2시, 도주하고 있던 조 씨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빠르게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고요. 조 씨가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의 상행선 주차장에 은닉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새벽 3시 그곳으로 신속하게 달려간 경찰이 드디어 조 씨 검거에 성공합니다. 체포 당시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조사에도 잘 협조하면서 살인 인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미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다? 이건 전적으로 조 씨의 일방적인 생각이잖아요. 게다가 신문을 더 해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라는 망상에 이미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은미 씨가 바람을 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요. 게다가 조 씨는 열받아서 욱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 전날인 6월 18일 밤 10시 조 씨가 자기가 일하던 중고차 매장 근처 상점에 갔고 거기서 흉기, 과도를 구입합니다. 흉기 미리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은미 씨가 사는 아파트로 갔고요. 2-3시간 정도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앉아서 그녀가 올 때까지 잠복했어요. 그러다 새벽 2시 15분쯤 은미 씨가 귀가를 했죠. 그녀와 마주하게 된 조 씨는 은미 씨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날카로운 과도로 그녀를 65차례나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겁니다.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요? 한편 범행 직후 그는 자택으로 돌아가서 먼저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현실감이 돌아왔는지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엄마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또 이 와중에 경찰 추적 피해야 하니까 핸드폰은 집에다 두고 도주를 한 거죠.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조 씨가 또 이때 마침 열쇠가 꽂혀있는 대형 화물차 한 대를 발견해요. 그대로 2차 훔쳐서 도주를 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이동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도난 차량을 계속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 버리고 고속버스로 갈아타서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너무도 불안한 마음에 전화 빌려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이걸로 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체포가 된 후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찰은 2가지, 흉기 미리 준비한 거, 그리고 피해자가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던 점, 이걸 들어서 이건 계획적 범행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검찰도 당연히 동의를 했고 무기징역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죠.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자, 1심 재판 결과 징역 20년이 일단 선고됩니다. 근데 검찰은 아니다 20년 더 줘야 된다. 즉각 항소해요. 2011년 12월에 항소심이 열리는데 여기서 검찰은 피해자를 60번 이상 칼로 찔른 그 잔인함,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야 더 형량을 이제 받을 테니까요. 게다가 유족들도 딸을 살해한 조 씨를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자, 한편 범인 조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 쪽 변론이 끝나자 갑자기 막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은미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 고개를 조아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유족에게 돈을 공탁한다, 이 행위, 이걸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좀 반성의 표현을 한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범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머리를 쓴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유족이 합의를 거절하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이 반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유족들에게 어떤 성의를 보였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먹혔어요.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이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원심보다 3년이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조 씨는 현재까지 복역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은미 씨의 유해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 소재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사건 후에 유족과 지인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나 이은미 씨의 동생은 하루아침에 언니를 잃었다는 그 황망함에 너무도 힘들어 했는데요. 언니를 대신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던 그 싸이월드에 장례 일정 공유하면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은미 씨가 메인 보컬이었고 리더였던 그 그룹 아이리스는 사건 이후 해체되었습니다. 이은미 씨 사건은요, 그 당시에 연예인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라는 화제성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죠.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에서, 그것도 가장 믿었던 전 연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스토리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인에 의한 데이트 폭력, 이별 살인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됩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살해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거듭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는 어떤 보호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보호망은 고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여전히 안일하게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저녁 8시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강남구 신사동에서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A씨가 저녁을 먹고 산책할 겸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건물에서 막 급하게 뛰어나오는 남성 한 명을 마주치게 돼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짙은 쌍꺼풀을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눈이 마주친 그가 대뜸 묻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A씨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남성은 안심한 듯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민 A씨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당시는 12월 한겨울인데 이 남자가 특이하게도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넘어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죠. 제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경찰은 즉각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로 출동해요. 여긴 앞서 주민 A씨가 그 수상한 남성을 목격한 장소이기도 했죠.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심상치 않은 박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이삿짐 박스인데 테이프로 꽁꽁 밀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내는데 안에는 끔찍한 상태의 여성 사체가 발견됩니다.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고 추후 밝혀진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 34살의 조은혜 씨. 건물 3층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후 범인은 빠르게 검거됩니다. 사체가 발견된 지 15시간 만에 경찰은 인근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서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죠. 그는 22살의 유 씨. 유 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은혜랑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거든요. 다시 사귀자고 했는데 은혜가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유 씨의 너무도 뻔뻔한 완전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이었죠. 우선 둘의 악연은 4년 전인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해자 조 씨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워낙 성품이 곱고 또 친절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따르고 또 좋아했고요. 당시 18살의 가해자 유군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조 씨와 만났는데 그게 점점 이 선생님에게 어떤 감정을 키워가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 번쯤은 다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유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의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하루에도 수십 번 선생님 조 씨에게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죠. 이게 꽤 무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얘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면서 좀 잘 달랬다고 해요. 근데 유구는 선생님한테 답이 없으면 급폭발하면서 막 욕설을 날리는 거예요. 도를 완전히 넘은 거죠. 게다가 퇴근길에 그녀의 집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점잖게 나무랐어요. 너와 나는 선생과 제자지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단다. 난 너한테 제자 이상의 감정이 없어. 설득을 했지만 유군의 감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스토킹에 가까웠죠. 결국 참다 못한 선생님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유군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되죠. 결국 그 학생은 이걸 계기로 학교에서 자퇴하게 되는데 이게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유군이 자퇴한 후에도 선생님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2011년 2월 유군은 이번에 학교 측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안에 자신이 사실 조 선생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한테도 막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너는 내 아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메일 제목이었으니 내용은 안 봐도 뻔하죠. 결국 조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걸로 이제 정신과까지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도 너 계속 이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근데 유구는 멈추지 않았고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2월 8일입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군이 이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때 손에는 20cm짜리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철컥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선생님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유군이 선생님을 밀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목을 조르고 강간을 시도해요. 조 씨가 막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죠. 그러자 범인이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손에 힘을 풀고 순순히 그녀를 놔줬습니다. 조 씨는 간신히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이거 명백한 강간 미수 범죄잖아요. 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조 씨는 그래도 선생님이라 이 일로 어린 제자가 전과자가 되는 게 너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늘 배려하고 베푸는 걸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녀는 신고하는 대신에 유군의 부모와 만나서 좀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만나서 지금 아드님이 정상이 아니다. 나한테 이런 위협을 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라고 권유했죠.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학생을 용서하고 미래를 걱정해 준 건데 대단하죠. 다행히 부모 또한 행동에 옮겼습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사건 일주일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정신과에 갔죠. 그랬더니 망상장애를 진단받는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유구는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단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후 즉각 입원 치료가 시작됐고 3개월이 지나 유구는 퇴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유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아들을 멀리 떨어진 미국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건 유군 집안이 어느 정도 부유해서 할 수 있었던 대처였겠죠. 근데 이게 도피 유학? 아니 좀 회피 유학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가 싶었죠. 근데 아니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감시도 방해도 없는 이 타국에서 조 선생님에 대한 망상, 집착을 더 키워나가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매일매일 이 조 씨의 SNS를 스토킹합니다. 누굴 만났는지, 뭘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다 일상을 훔쳐봤죠.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이 유 씨가 어느새 내 인생이 저 선생님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완전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죠. 그러던 2013년 7월 유학 2년 만인데 잠시 그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창회에 참석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죠. 이게 어쩌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야, 너 들었냐? 조 선생님 결혼한대.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유 씨가 여전히 선생님을 계속 좋아하니까 이게 좀 위험하니까 마음을 좀 접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유 씨는 곧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선생님 SNS나 엿보고 사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을 한다? 나는 이 꼬라진데? 그때부터 또다시 이메일 테러가 시작돼요.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보낸 이메일만 약 400통. 근데 그 내용도 너무 끔찍하죠. 주로 너를 강간하고 싶다. 너는 내 여자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SNS에도 흔적을 남겨요. 방명록에다가 온갖 협박, 악담 남겼죠. 내가 널 기필코 죽일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은혜쌤 어디에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SNS 계정에다가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와 함께 그녀를 찾아내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남겨둡니다. 선생님 조 씨도 이걸 봤어요. 너무 불안했고 결국 SNS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후 유 씨가 더 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조 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또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연락처가 뭔지,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막 캐물었고요. 심지어 목사로 재직하던 조 선생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다고 연기를 펼쳤죠. 그러다 같은 해 12월 유 씨는 아예 미국 학교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뒤진 끝에 이 선생님의 새로운 근무지를 알아내요. 거긴 강남에 있는 어학원이었습니다. 이때 유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데 조은혜 찾았다. 너무도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곧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요. 선생님 어떡해요? 걔가 선생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다시 제자 유 씨와 맞닥뜨립니다. 사건 당일인 2013년 12월 18일 속에 과도를 품은 채 유 씨는 강남구 학원 건물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녀가 나오길 기다린 거죠. 그러다 저녁 7시 15분쯤 조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1층으로 걸어 나오는데 여기서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 유 씨와 마주해요. 식은땀이 나고 막 겁에 질렸죠. 그래도 침착하게 오랜만이네. 내가 지금 3층에 뭘 좀 두고 왔거든?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라면서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유 씨는 미친 듯이 계단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있는 유 씨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망설임 없이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머리, 얼굴, 목, 수차례 거쳐 칼부림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폭언도 내뱉어요. 꼴 좋다. 네가 나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고 공격하고 찌르고 걷어찼죠. 결국 조 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데 이유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시신을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그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삿짐용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시신을 담더니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생수와 테이프를 사오거든요. 이 물을 막 뿌려가지고 박스를 깨끗하게 닦아요. 피를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로 꽁꽁 봉해서 그대로 이 건물의 계단 아래에 방치한 겁니다. 사실 시신을 어디 따로 숨기거나 이 현장 전체를 청소한 건 아니었어요. 이 점이 특이하다는 건데요. 마치 좀 보란 듯이 이삿짐 박스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는 유 씨가 피해자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한다기보다는 그저 이 순간 박스를 잘 포장해야 한다라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감정이 아니라 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 거가 됐다. 이런 심리랄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다음으로 범인은 피해자 핸드폰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요. 지인이 곧장 이 범인의 어머니에게 알려줬고 밤 10시 30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체포된 유 씨는 살인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 씨 부모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수사 내내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과거에 이 피해자 선생님을 아는 사이였고 또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돌연 이 유가족이 있는 교회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대뜸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아빠 직장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약간 합의금 쪽으로 건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자신만 방어하겠다는 태도죠. 근데 또 이러면서 망언을 내뱉습니다. 숨진 피해자 조 씨가 순교를 한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유가족 측은 분노했고 그쪽에서 온 제안 다 거절하면서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범인 유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정신과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 씨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으니까 형을 감해달라는 주장. 근데 전문가들이 이 사건 과정을 좀 들어보면 사실 그는 범행 과정 내내 굉장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살해한 후에 편의점 가서 생수와 테이프 샀죠. 그 생수로 박스를 닦아낸 것 외에도 자기 몸에 묻은 혈흔도 닦아냈어요. 그리고 또 범행 후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얼굴에 뭐가 묻었냐? 라고 묻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모든 행동이 정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해 줄 수 있을까요? 동시에 범인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부모가 어릴 때 나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돈만 대줬다. 불우한 유년기 어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남녀가 사귀다 보면 배신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였다라고 했죠. 아니 이거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반성문엔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결국 2014년 7월 29일 그에게는 징역 35년,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됩니다. 휴, 행여나 법망을 빠져나갈까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참고로 그가 받은 징역 35년형은 당시로서는 유기징역에서 가장 최장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아니었다라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좀 안타까웠는데, 왜냐면 무기징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석방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자폐장애가 어느 정도 참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나이가 아직 어려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됐고요. 범인은 근데 이것마저도 억울하대요.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오늘 사건에서 유독 마음이 아팠던 게 수년에 거쳐 자기를 스토킹하고 또 강간까지 시도한 그 제자. 근데 또 제자라는 이유로 막 회유하려고 했다는 그 점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또 배려하는 조씨, 그분의 성향도 잘 이해가 되고요. 선생님으로서 그런 악독한 제자를 용서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량을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살인으로 되갚은 범인. 아니 게다가 사건 이후에 아들만 보호하려고 했던 부모까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